네, 결국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영상을 그렇게 끝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이제 107일 정도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선 그 후보 사퇴 소식을 다각도로 좀 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 개요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후보 사퇴 결심까지의 그 긴박했던 48시간, 지난 주말 48시간, 또 후보 사퇴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민주당과 공화당 쪽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좀 다각도로 차례대로 좀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히 그 후보 사퇴 개요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 낮인데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그 구독하시고 이 알람 설정,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린 속보를 바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후보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불과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간단한 개요인데, 일단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자신의 그 X 계정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한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SNS로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지만 후보에서 이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것이 민주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후보 사퇴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대화, 설득,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언정 그를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을 호소를 하겠죠. 이번 주 안에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며칠 안에 있을 겁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서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그야말로 그 공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 선언을 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이었던 어제 전격 후보 사퇴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자, 이제부터는 그 긴박했던 48시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결정은 발표 하루 전, 그러니까 토요일 가족들과 그리고 최측근들하고만 공유를 한 그런 상태에서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라는 후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발표는 일요일 했지만 그 전날 토요일 오후 늦게 스티브 리셰티 대통령 고문에게 전화를 겁니다. 리셰티, 아니면 스티브라고 했겠죠? 스티브, 마이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비상호출인 거죠. 그 마이크는 누구냐면 마이크 도닐런이라고 이제 수석 전략가를 말합니다. 이 리셰티 고문하고 이 마이크 도닐런 이 수석 전략가 두 명이에요. 바이든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소위 최측근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전격 비상호출한 겁니다, 집으로. 자, 이 두 사람은 이에 코로나19에 걸려서 델라웨어주 그 해변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심정을 이 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보게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라고 이 두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뜻을 리스펙트합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대선 후보 사퇴 입장문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장문 작성은 이날 밤 늦게까지 해서 토요일 밤 늦게 완성이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도닐런이 대통령의 입장문 작성을 옆에서 같이 이제 돕고 같이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도움해서 이제 만들어주죠. 도닐런 수석 전략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리셰티는 그렇다면 옆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언제 어떻게
참모들에게 공지할지 또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라는 건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에게 알렸죠. 물론 가족들과도 회의했겠지만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에게 알렸죠. 그 다음은 바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알려줄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공지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요일 밤까지 있었던 전격적인 토요일 밤 얘기입니다. 자, CNN 방송의 보도를 또 보니까 이래요. 그 바이든의 중도 하차 결정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일요일 오후에 발표가 있었으니까 토요일 하루 그리고 사실상 금요일 밤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혼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했었다. 이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금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 밤에 잠을 들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식구들도 결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부인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전화기를 들고 마이크하고 다 이제 리셋하고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전격 48시간 내에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격리 중에 전화로 가족들 그리고 뭐 거기 같이 자택에 격리할 때 같이 있었던 가족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았던 가족들도 있으니까 전화로 또 많은 얘기하고 또 고위 참모들과 또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CNN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 하차 계획은 금요일 밤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한 후 그리고 토요일 낮에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아침 낮 이 시간에 전격적으로 국민들께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결국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결심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토요일 밤에 가장 가까운 참모 2명 말씀드렸죠. 그 2명에게 초안 작성, 발표 준비 등등을 지시하면서 같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전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굽히지 않았던 그 대선 완주 의사를 결국 접게 된 그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고령 논란과 뭐 경쟁력 우려 등등을 결국은 이제 떨쳐내지 못한 건데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그걸 떨쳐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이 일단은 뭐 팩트겠죠. 대통령의 생각을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만 알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한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보여준 그 모습에서 다른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고령 너무 이제 그 토론 때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 너무 늙으셨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4년 더 어떻게 하겠어 걱정인데 뭐 다들 전 국민이 그런 생각했잖아요. 공화당 지지자들도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도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인데 그런 모습에서 그 이후에 몇 주 동안 다른 모습으로 좀 전환하려고 국면을 좀 전환하고 자기 이미지도 좀 다시 전환하려고 몇 주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가 격리하는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진행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자가 격리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또 보고를 받았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그 충격을 먹은 후에 결국은 혼자서 외롭게 고심하다가 결심을 내렸다라는 후문입니다. 한 소식통은요, 그들이 최근에 받은 그 여론조사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측근들을 말합니다.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가족들까지 같이 좀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그 여론조사 숫자가 결국은 그들을 매우 진지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지하게라는 건 뭐냐? 후보 사퇴를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자가격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혈을 멈추고 싶어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독대, 1대1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강력하게 또 설득하고 또 그렇게 호소하고 읍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너무너무 가혹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측근들은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한 측근은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충격을 먹는 거죠. 그 여론조사 뚝뚝 떨어지는 내용을 볼 때마다 그만큼 충격을 먹는 거죠. 다른 서식통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밤 후보 사퇴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금요일 밤 스스로에게는 금요일 밤 이미 사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정한 상태로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아침 토요일 날 일어나서 가족들 그리고 이제 측근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낮에 전격 발표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일요일 그 사퇴 결정 발표 이후에 백악관 참모의 일부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도 있었고, 또 백악관의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상황을 좀 간단히 터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양갈래길에 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혼돈 속에 공화당에게 승기를 완전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원도 완전히 그 과반을 뺏겨버릴 수도 있고 각 주지사 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쪽 길도 있고요.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아주 어려운 그 외롭고 힘든 그 고뇌에 찬 결단을 부각시키면서 그럼과 동시에 올해 78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설 오히려 훨씬 더 젊은 새로운 지도자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양갈래길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기회에 후보를 바꾸게 되면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나이도 들어서 인지력의 문제도 있고 슬리피족이라고 놀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50대 젊은 민주당의 후보가 나타나면 그게 거꾸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더 쉽다 라면서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TV 토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그 대선판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그 민주당의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일찌감치 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타로 누가 나올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 트럼프 측근들은 그 대타로 나올 사람들 명단을 짠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캔들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잠룡들이 누구야? 그래?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무슨 스캔들 같은 거 없는지 좀 찾아봐.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현재로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미국에서 그 부통령이라는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자마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이민자 출신입니다. 이민자 출신 흑인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흑인 피도 있고 아시안계 또 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적으로는 흑인이지 아시아계로도 분류됩니다.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고요. 어머니는 UC 버클리에서 암을 연구한 과학자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 인도계 쪽이죠. 외할아버지는 인도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인도에서는 상당한 엘리트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미국에서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후에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백인이 대부분인 소위 화이트 커뮤니티에서 자라면서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백인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흑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던 해리스는 그가 선택한 곳은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 대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흑인 엘리트 학생들로 가득 찬 이 하워드 대학에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흑인 혼혈 혈통을 지녔다라는 점에서 종종 여자 오바마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정체성에는 인도계 외가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였다라고 이제 인도계 그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유산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을 나에게도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이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으로 옮겨서 담당 사건에서 이 유죄 선고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검사로서의 뛰어난 역량도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에 오른 데 이어서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겸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재선을 거쳐서 이제 6년간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뒤에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에 도전해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을 한 셈이죠. 2017년 흑인 여성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된 것도 사실은 그가 처음입니다. 흑인 여성이요. 흑인 남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20년에는 55세라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낙점된 뒤에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미국의 최초 흑인 겸 아시아계 부통령, 그러니까 흑인 최초 부통령, 또 아시아계 최초 부통령, 이걸 다 타이틀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또 연방의회에 발을 들인 지 불과 4년 만에 부통령에 돼서 백악관으로 직행한 그런 기록도 신기록으로 남긴 그런 바가 있습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 이런 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의원 중에는 한국계 대의원이 있습니다. 한국계 대의원, 이 장성관 씨가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한국계 대의원인데,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가 나설 경우에 부통령 후보는 남부나 중서부 출신 중년 백인 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도 조금 거리를 두고 경합주, 남부나 중서부 경합주의 출신 백인 중년 남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앤디 버셔 켄터키 주지사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좌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또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 또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 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도 거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이 중에 누군가가 선출이 되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해드린 것처럼요.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금 민주당 30%대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그 인기 없는 소위 바이든 정권의 한 축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인기 없는 이 정권의 한 축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3년 반 동안 사실은 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직책을 3년 반 동안 하는 동안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나마 현직을 가진 민주당 잠룡 가운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좀 그래도 비교적 나은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일부 조사에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사실 딱히 더 나은 그런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해리스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까지 아우르는 소위 오픈 컨벤션, 열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라는 요구가 아마 이제 오늘, 내일 한 2, 3일 사이에 그런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지를 고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당내의 그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나가볼까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그만두면 내가 나가볼게요.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출마 의지를 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누구든지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 나라 판을 좀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사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여성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또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뭐 제3, 제4의 대안으로 뭐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게빈 뉴섬은 해리스랑 같은 캘리포니아라는 거고, 뭐, 그리고 해리스가 안 되고, 만일 뭐, 게빈 뉴섬이 대선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는 그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이 주별로 선거인단을 이제 뽑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합주,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아주 그 경합하는 그 주에서 후보가 나와야 일단 그 주를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누가 나와도 민주당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 출신 말고 경합주 출신이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하튼 이들 모두 아직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전국적인 지명도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갖추지 못한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출마 의사와 관계없이, 즉 자신이 뭐 나 출마합니다, 절대 출마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밝힌 바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여론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냐? 바로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진영 인사 가운데는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추대하는 양상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그 오픈 컨벤션, 완전한 자유경쟁으로 갈지는 자,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긴박했던 지난 주말에 그 48시간이었는데요. 그보다 어쩌면 더 긴박한 이번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 이른바 대타 후보들이 50대인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췄던 이 선거 운동, 이 고령을 좀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했던 그런 인지력 문제, 고령 문제, 이런 선거 운동을 자칫하면 자기가 또 역풍을 맞게 됐으니까 선거 운동을 이게 전략을 다시 짜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도 수주 내에 잡음 없이 새로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내야 하는 그런 그 임무가 있고요. 동시에 지지층을 좀 다시 추스려서 결집해야 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 대선판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요동칠 것입니다. 자, 어제 LA 시간으로 한 12시쯤 제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속보를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이 소식을 어제 빠르게 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미국 역사상 긴박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구독 및 알람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